그의 탄탄한 구릿빛 근육이 내 몸을 감싸 안았을 때 한국 남자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압도적인 존재감에 숨이 멎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강렬함으로 밤새 이어진 열정의 춤은 내 모든 감각을 깨웠죠. 서울의 좁은 오피스텔에서 만난 연약한 도시 남자들과는 달리 이 야생의 추장은 태양과 바다가 빚어낸 완벽한 조각상 같았습니다. 그의 강인한 손길 아래 내 영혼까지 정복당한 그날 밤,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꿈틀대기 시작했죠. 그럼 지금부터 두 세계가 충돌하여 탄생한 금단의 사랑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지루한 일상, 반복되는 하루하루에 질식할 것만 같았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마지막으로 사무실 책상에 앉아있던 그날, 노트북 화면 속 무미건조한 엑셀 파일을 보며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저는 박미선입니다. 24,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적어도 2달 전까지는요. 회사 휴게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여행 잡지에서 처음 사모아라는 나라를 알게 됐어요.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관광객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은 천국 같은 곳. 화려한 리조트나 유명 관광지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사람이 살아가는 곳을 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죠. 내 안에 잠자고 있던 모험심이 깨어난 것 같았어요. 부모님은 반대하셨어요. 친구들은 미쳤다고 했고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한 번뿐인 내 인생, 후회 없이 살고 싶었으니까요. 회사에 휴직계를 냈고 모아둔 적금을 깼습니다. 그리고 홀로 비행기에 올랐죠. 사모아의 수도 아피아에 도착한 첫날,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후덥지근한 열대의 공기가 저를 감쌌어요. 이국적인 꽃향기와 바다 내음이 섞인 공기는 서울에서 맡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피부에 닿는 바람마저 새로웠어요. 이제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속삭였죠. 아피아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며칠을 보냈어요. 현지 시장에서 처음 맛본 타로 뿌리와 코코넛 크림 요리, 화려한 문신을 한 사모아, 남자들의 당당한 걸음걸이, 어디서나 들려오는 웃음소리. 모든 것이 신선했어요. 하지만 무언가 부족했죠. 진짜 사모아, 관광객이 아닌 현지인처럼 경험하고 싶었어요. 게스트하우스 주인 마마 투아가 알려준 곳이 있었어요. 본섬에서 배로 3시간 떨어진 작은 섬 투푸아. 전통 방식으로 살아가는 마을이 있는 곳이라고 했죠. 그곳에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항구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 심상치 않았어요. 회색빛 구름이 빠르게 몰려오고 있었고 바람도 거세졌죠. 작은 여객선 매표소 앞에는 열대성 저기압주의 경고문이 붙어 있었어요. 오늘은 출항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가씨. 매표소 아저씨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휴직 기간은 제한되어 있었고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고집을 부렸어요. 제발요, 꼭 가야 해요. 간절하게 부탁했더니 아저씨는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자기 책임이에요. 배 중간에 섬에서 낯선 사람 몇 명 더 태울 겁니다. 배에 오른 순간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작은 목선은 이미 몇몇 현지인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표정도 편치 않아 보였죠.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출항한 지 1시간쯤 지났을까 하늘이 갑자기 검게 변했어요. 바다가 요동치기 시작했고 배는 파도에 맞서 신음하는 것 같았죠. 공포가 엄습했어요. 현지인들은 무언가를 빠르게 말하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어요. 저는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만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그때였어요. 거대한 파도가 배를 덮쳤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고 숨을 쉴 수 없었어요. 필사적으로 물 위로 올라가려 했지만 파도는 계속해서 저를 밀어내렸죠. 폐가 터질 것 같았어요. 머릿속에는 부모님의 얼굴, 친구들과의 추억이 번갈아 스쳐 지나갔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의식이 희미해질 때 무언가가 제 손에 닿았어요. 나무 조각이었죠. 마지막 힘을 다해 그것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암흑. 눈을 떴을 때 처음 본 것은 눈부신 햇살이었어요. 온몸이 아프고 입안은 바닷물 맛으로 가득했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주변을 살폈어요. 하얀 모래사장, 눈앞에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 그리고 뒤로는 울창한 야자수 숲. 어디에도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폭풍 후 침몰한 배, 차가운 바다.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공포가 밀려왔죠. 여기가 어딘지,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목이 말랐어요. 바닷물을 마셔서 그런지 갈증이 심했죠. 비틀거리며 일어나 야자수 숲 쪽으로 걸어갔어요. 물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맨발로 모래를 밟는 감각이 낯설었어요. 양말과 신발은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죠. 숲으로 들어가면서 마음이 조금 진정됐어요. 새들의 지저귐,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들렸죠. 적어도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걷다 보니 작은 개울을 발견했어요.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죠.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마셨어요. 그 어떤 음료보다 달콤했어요. 물을 마시고 나서야 정신이 좀 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봤죠. 구조를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직접 도움을 찾아 나서야 할까? 가방도 휴대폰도 모두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여권도 돈도 없었죠. 일단 이 섬을 좀 더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해변으로 돌아와 섬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 갑자기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사람이 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숨을 고르며 연기가 나는 방향으로 걸음을 재촉했어요. 모래사장을 지나 작은 언덕을 올랐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작은 마을이었어요. 전통적인 원형 오두막들이 모여 있고 그 중앙에는 큰 회의장 같은 건물이 있었어요. 마을 곳곳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죠. 안도감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이들이 친절한 사람들일까? 도움을 줄까? 아니면 위험할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천천히 마을로 향했어요. 첫 번째 오두막에 가까워졌을 때 한 남자가 저를 발견했어요. 그의 눈이 커졌고 뭐라고 외쳤어요. 순식간에 여러 명의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들의 눈빛에서 경계와 호기심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어요. 한 걸음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영어 할 줄 아시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뭔가 이야기했어요. 그때 한 젊은 남자가 앞으로 나섰죠. 저는 영어 조금 할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당신, 어디서 왔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배가 침몰했어요. 도와주세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공포와 안도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영어를 할 줄 아는 그 남자가 빠르게 다가와 저를 부축했어요.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눈빛은 진심 어린 걱정을 담고 있었죠. 제 이름은 타누입니다. 걱정 마세요. 안전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타누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마을 사람들도 경계하는 표정에서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뀌었죠. 한 여자가 다가와 어깨에 담요를 둘러주었어요. 따뜻했죠. 타누의 안내로 마을 중앙의 큰 건물로 들어갔어요. 안은 넓고 깨끗했죠. 바닥에는 아름다운 무늬의 매트가 깔려 있었고 기둥에는 섬세한 조각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곳이 그들의 회의장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여기 앉으세요. 타누가 매트 위를 가리켰어요. 마실 것 가져다 드릴게요.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해졌어요. 이제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아이들, 수군거리는 여자들, 진지한 표정의 남자들. 탄우가 코코넛 껍질에 담긴 물을 가져왔어요. 마셔요. 좋아요. 물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건지, 이 사람들은 누구인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포는 사라졌어요. 대신 묘한 호기심이 생겼죠. 이 낯선 곳에서의 경험이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마을 회의장의 매트 위에 앉아 코코넛 물을 마시며 새로운 시작을 직감했어요. 표류하는 운명이 저를 이곳으로 이끈 것,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마을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회의장 밖으로 나갔어요. 탄우는 저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손짓을 하고 따라 나갔죠.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무력감에 젖어 있을 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는 다른 마을 사람들보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죠.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나이였지만 그의 눈빛은 훨씬 깊고 묵직했어요. 손에는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진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 목에는 특별해 보이는 목걸이를 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칼라우입니다. 이 마을의 추장이에요. 놀라웠어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추장이라니.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탄우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죠. 미국에서 4년간 공부했어요. 우리 섬의 전통과 현대적 지식을 함께 배우기 위해서였죠. 그의 설명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적어도 의사소통은 문제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곧 현실적인 걱정이 밀려왔죠. 구조는 언제 될까? 가족들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이곳은 투푸아 섬이에요. 사모아 본토에서도 꽤 떨어진 곳이죠. 불행히도 정기적인 배편은 없어요. 폭풍 때문에 통신시설도 손상됐고요. 칼라우의 말에 심장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그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안심시켰죠. 걱정 마세요. 우리가 돌봐드릴게요. 한 달 후면 본토에서 물자를 가지고 오는 배가 올 예정이에요. 그때 당신을 돌려보낼 수 있을 거예요. 한 달이라. 긴 시간이었지만 희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날 밤 마을의 한 가정에서 저를 맞아주었어요. 탄우의 가족이었죠. 그의 어머니 레일라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었고 깨끗한 옷과 음식을 제공해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칼라우가 찾아왔어요. 그는 마을을 안내해 주겠다고 했죠. 모래사장을 따라 걸으며 그는 마을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이 섬에는 총 28명이 살고 있다고 했어요. 22명의 남성과 6명의 여성. 이상한 비율이었죠. 우리 부족은 원래 더 큰 섬에 살았어요. 하지만 10년 전 화산 폭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살아남은 사람들만 이곳으로 피난 왔어요. 칼라우의 눈에 슬픔이 어렸어요. 그는 당시 15살이었고 부모님을 모두 잃었다고 했죠. 어린 나이에 마을의 책임을 떠안게 된 거예요. 갑자기 내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게 느껴졌어요. 적어도 내 가족은 살아있으니까요. 마을은 생각보다 잘 정돈되어 있었어요. 오두막들은 튼튼했고 마을 중앙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죠. 그곳에서 여러 종류의 채소와 과일을 재배하고 있었어요. 칼라우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그들은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 필요한 것은 거의 모두 섬에서 얻을 수 있다고요. 저도 뭔가 도울 수 있을까요? 물었어요. 그냥 앉아서 도움만 받는 것은 내 성격에 맞지 않았으니까요. 칼라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무리하지 않았으면 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그의 배려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정말 돕고 싶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마을 일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일들이었죠. 코코넛 껍질 벗기기, 빨래, 음식 준비 같은 것들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거웠죠.
마을 사람들도 점점 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던 시선들이 호기심으로 그리고 친근함으로 바뀌어 갔죠. 특히 아이들이 저를 좋아했어요. 틈만 나면 제 주변에 모여들어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죠.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신기해하며 따라 쓰는 모습이 귀여웠죠. 일주일쯤 지났을까 마을 남쪽 숲에서 과일을 따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죠. 급히 달려가 보니 젊은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죠. 가까이 가보니 독사에 물린 것 같았어요. 다행히 대학 시절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빠르게 상처 위쪽을 묶어 독이 퍼지는 것을 막았죠. 그리고 입으로 독을 빨아냈어요. 쓴맛이 혀에 퍼졌지만 어떻게든 그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마을로 그를 데려왔을 때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맞았어요. 칼라우가 급히 달려왔죠. 그는 제가 한 응급처치를 보고 놀란 눈치였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독사에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학 때 배웠어요. 하지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항독소 같은 게 있나요? 칼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전통적인 약초로 만든 치료제가 있었죠. 곧 마을에 치료사가 와서 환자를 돌봤어요. 다행히 그는 회복됐죠. 그 일 이후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저는 그냥 낯선 이방인이 아니었죠.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느낌이었어요. 더 많은 일에 참여하게 됐고 칼라우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칼라우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젊지만 지혜로웠고 마을을 이끄는 리더십도 갖추고 있었죠. 그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지식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와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기다려지기 시작했죠. 한 번은 그가 섬의 가장 높은 언덕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바라본 풍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죠. 에메랄드빛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수평선에는 분홍빛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가끔 여기 와서 생각해요. 우리 부족의 미래에 대해서요. 칼라우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어요.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최선일까? 그의 고민이 느껴졌어요. 전통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해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죠. 두 가지 모두 소중해요. 전통도 발전도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칼라우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죠.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죠. 이틀 후 마을에서 큰 축제가 열렸어요. 보름달이 뜨는 날이라 특별한 의식을 치른다고 했죠. 모두가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고 큰 불을 피워놓은 광장에 모였어요. 탄우의 어머니 레일라가 저에게도 아름다운 전통 의상을 입혀주었죠. 꽃으로 만든 화관도 씌워주었고요.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남자들이 먼저 춤을 추기 시작했죠. 그들의 움직임은 강렬하고 역동적이었어요. 마치 전사들의 의식 같았죠. 그 중에서도 칼라우의 모습이 가장 눈에 띄었어요. 그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고 몸짓은 힘이 넘쳤어요. 이어서 여성들의 춤이 시작됐어요. 레일라가 저를 이끌어 함께 춤을 추자고 했죠.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곧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게 즐거워졌어요. 그들의 춤은 부드럽고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죠. 춤이 끝나고 음식이 나왔어요. 구운 생선, 코코넛 크림 소스에 타로 뿌리, 달콤한 열대 과일들. 모든 것이 맛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저에게 끊임없이 음식을 권했어요. 마치 가족처럼 대해주는 것 같았죠. 밤이 깊어갈 무렵 칼라우가 다가왔어요. 그는 조용히 저를 해변으로 이끌었죠. 달빛이 바다 위에 은빛길을 만들어낸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오늘 춤추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칼라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마치 우리 부족의 일원 같았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그렇게 느껴졌으니까요. 이 낯선 땅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새로운 가족을 찾은 것 같았죠. 고마워요. 모두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행복해요. 바다의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시간이 흘렀어요. 칼라우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죠.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처음 당신을 봤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느낌이 든 적이 없었거든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죠. 낯선 감정이었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졌죠.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칼라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는 천천히 몸을 숙여 제 이마에 부드럽게 입 맞췄죠. 그 순간 모든 걱정과 불안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마치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우리는 말없이 달빛 아래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손을 맞잡은 채로요. 이상한 일이었죠. 배가 침몰하고 낯선 섬에 표류하고 이방인으로 살게 된 상황이.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저를 칼라우에게로 이끌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운명처럼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어요. 서울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마치 우주 전체가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생각했죠. 어쩌면 이곳에서의 시간이 단지 귀국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칼라우의 손이 더 단단히 제 손을 감쌌어요. 따뜻했죠. 그리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낯선 땅의 따뜻한 품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느끼는 메스꺼움이 시작된 건 칼라우와 함께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낯선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증상에 이상함을 느꼈어요. 평소 먹던 과일 냄새도 갑자기 역겨워졌고 하루 종일 피곤함이 가시지 않았죠. 어느 날 아침 레일라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눈치였죠.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더니 배에 대고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 순간 번개처럼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임신.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규칙적이던 생리가 끊긴 지 한참 됐는데도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 모든 증상이 하나로 연결됐어요. 내 몸 안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니.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혼란인지 감정이 복잡하게 뒤엉켰죠. 서울에 있었다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가족들과 상의하고 계획을 세웠겠죠. 하지만 이곳에는 병원도 초음파 기계도 산부인과 의사도 없었어요. 레일라는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녀의 따스한 품에서 조금씩 마음이 진정됐죠. 그래요. 이곳에 의료시설은 없지만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아이를 낳고 키워왔어요. 나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칼라우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할지 고민됐어요. 기뻐할까? 부담스러워할까? 그날 저녁 우리는 항상 그랬듯 해변을 따라 산책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별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그에게 말했어요.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칼라우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가슴이 조여들었죠. 그때 칼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제 배에 손을 대고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우리 부족에게 축복이에요. 그의 진심 어린 감격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칼라우는 저를 안아들고 빙글빙글 돌았죠. 그의 웃음소리가 밤바다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우리는 함께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울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소식은 마을 전체에 퍼졌어요.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축하의 말을 건넸고 특별한 음식을 가져다 주었죠. 추장의 아이를 임신한 것은 마을 전체의 경사였나 봐요.
할머니들은 저에게 임신 중 조심해야 할 것들과 전통적인 출산 방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그중 마타 타누의 할머니가 특히 저를 잘 돌봐주셨어요. 그녀는 마을에서 많은 아이들의 출산을 도왔다고 했죠. 마타의 지혜로운 눈빛에서 안정감을 느꼈어요. 그녀는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특별한 약초차를 매일 마시게 했어요. 아이는 건강해. 느껴봐. 마타의 손길이 제 배를 부드럽게 어루만졌어요. 임신 4개월째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죠. 가끔 밤에 작은 움직임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경이로운 감정이 밀려왔죠. 내 안에서 자라는 작은 생명. 칼라우와 내가 만든 사랑의 결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도 커져갔어요. 섬에는 의사가 없었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밤마다 꿈을 꿨어요. 출산 중 문제가 생겨 아이를 잃는 꿈, 출혈이 멈추지 않는 꿈. 식은땀을 흘리며 깨곤 했죠. 칼라우는 내 불안을 알아챘어요. 그는 본토로 가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쉽지 않았죠. 정기 보급선은 아직 오지 않았고 날씨도 불안정했어요. 태풍 시즌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임신 5개월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죠. 모두가 해변으로 달려나갔어요. 커다란 보트가 섬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구조되었죠. 사모아 해양경비대입니다. 배 침몰 생존자가 있나요? 믿을 수 없었어요. 마침내 구조가 온 거예요. 본래대로라면 기뻐해야 할 순간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건 칼라우와 헤어진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제 뱃속에는 우리의 아이가 있었어요. 해양경비대는 모든 사람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안도했어요. 그들은 폭풍 때문에 수색을 계속하지 못했다고 해요. 이제 저를 데리고 본토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고 했죠. 거기서 한국 대사관과 연락해 귀국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거라고요. 칼라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 담긴 슬픔이 가슴을 찔렀죠. 그는 자신의 감정보다 제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괴로웠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내일 아침에 떠나면 안 될까요? 경비대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룻밤 더 머물다 아침에 출발하기로 했죠. 그날 밤 칼라우와 저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 남아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당신이 행복한 곳에 있었으면 해요. 칼라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한국에 당신의 가족이 있잖아요. 그들은 분명 당신을 그리워할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칼라우는 자신의 마음을 누르고 저를 위한 선택을 하고 있었죠. 그런 그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내 가족이 있어요. 당신과 우리 아이. 제 손이 배를 감쌌어요. 그동안 이 섬에서 보낸 시간들, 마을 사람들과 나눈 추억들, 그리고 칼라우와의 사랑.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에서의 삶도 그리웠지만 이제 저는 달라졌어요. 여기서 찾은 평화와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죠. 나는 여기 남을 거예요. 칼라우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제 말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았죠. 정말이에요? 현대적인 편의시설도 없고 의료 혜택도 제한적인데.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칼라우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고 싶었죠. 물론 가족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언젠가 그들이 저를 방문할 수 있을 거라고, 또는 우리가 아이와 함께 한국을 방문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해양경비대에게 제 결정을 알렸어요. 그들은 놀랐지만 존중해 주었죠. 대신 한국 가족에게 제가 무사하다는 소식과 제 선택을 전해주기로 했어요. 손으로 쓴 편지도 함께요. 그 편지에 모든 마음을 담았어요. 사랑한다는 것, 걱정하지 말라는 것,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는 것을. 구조선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슬픔과 후회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확신과 평화가 있었죠. 칼라우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을에서는 우리의 결정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의식을 준비했어요. 전통적인 결혼식이었죠. 해변가에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된 작은 제단이 마련됐어요.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죠. 레일라와 다른 여성들이 저를 아름답게 꾸며주었어요. 머리에는 화려한 꽃관을 씌워주었고 몸에는 전통 의상을 입혔죠. 배가 불러온 모습이 부끄러웠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아름답다고 했어요. 생명을 품은 여성의 모습이 가장 신성하다고요. 칼라우도 전통 의상을 입고 제단 앞에 서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우리는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어요. 아름다운 조개 껍데기를 서로에게 건네며 사랑의 증표로 삼았죠. 이 조개처럼 우리의 사랑도 파도에 씻겨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칼라우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사람들의 축하 속에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죠.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 이 부족의 일원이 된 거예요. 임신 8개월째, 배는 크게 불러왔고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마타는 매일 제 상태를 살폈고 출산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죠. 특별한 약초를 모으고 출산에 필요한 도구들을 깨끗이 했어요. 아이는 보름달이 뜰 때 태어날 거야. 마타의 예언처럼 보름달이 떴던 밤에 진통이 시작됐어요. 처음 느껴보는 통증에 두려웠지만 칼라우와 마을 여성들이 곁을 지켜주었죠. 마타의 지시에 따라 호흡을 조절하고 힘을 주었어요.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마타가 작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었어요. 딸이에요. 건강한 여자아이. 아이의 작은 얼굴을 보는 순간 세상의 모든 사랑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듯 했어요. 칼라우가 눈물을 흘리며 우리 곁에 앉았죠. 우리 셋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마나라고 부르고 싶어요. 축복이란 뜻이에요. 칼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나는 우리의 축복이었고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한국 이름도 지어주고 싶었어요. 한국 이름은 레인으로 하자. 비가 내린 후 모든 것이 깨끗해지듯 우리에게 새 삶을 가져다 준 아이니까. 마을 전체가 마나의 탄생을 축하했어요. 특별한 의식을 통해 그녀를 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죠. 사람들은 그녀가 두 문화의 다리가 될 거라고 했어요. 한국과 사모아, 현대와 전통을 잇는 특별한 존재로요. 마나를 품에 안고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구나. 한국에서의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이 작은 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 품에 안긴 작은 생명과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칼라우가 있는 한 이곳이 바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이란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선택,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우리만의 이야기. 마나가 태어난 지 1년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아이의 웃는 얼굴이었죠. 오늘도 그녀는 제 옆에서 꼬물꼬물 기어다니며 세상을 탐험하고 있었어요. 검은 머리카락과 동그란 눈은 저를 닮았지만 피부색과 밝은 미소는 칼라우를 빼닮았죠. 두 문화가 완벽하게 섞인 아름다운 아이였어요. 우리의 오두막은 마을 중심부에 있었어요. 칼라우가 추장이었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는 특별 대우를 원하지 않았어요. 다른 마을 사람들처럼 일상 활동에 참여하고 제 역할을 다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만화를 엎고 마을 일에 참여했어요. 미선, 오늘은 직물 짜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레일라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그녀는 제게 사모아 전통 매트를 짜는 법을 가르쳐 주기로 했죠. 손가락 사이로 섬유를 엮어나가는 작업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하지만 차분히 배우다 보니 점점 익숙해졌죠. 완성된 매트는 우리 오두막 바닥에 깔아두었어요. 내 손으로 만든 첫 번째 사무아 매트였죠. 뿌듯했어요. 칼라우는 매일 저녁 돌아와 우리 가족에게 시간을 내주었어요. 그는 추장으로서 책임이 많았지만 가족을 가장 소중히 여겼죠. 만화를 높이 들어 올려 빙글빙글 돌리며 웃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우리 셋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해변을 거닐며 보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했어요. 어머, 만화가 벌써 이렇게 컸네요. 마타가 놀란 눈으로 만화를 바라봤어요. 만화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죠. 작은 발로 모래사장을 뒤뚱뒤뚱 걸을 때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그녀의 첫 걸음, 첫 단어, 모든 순간이 경이로웠죠. 육아가 때론 힘들기도 했지만 이런 순간들이 모든 어려움을 잊게 만들었어요. 마을에는 저처럼 젊은 엄마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종종 함께 모여 아이들을 돌보고 경험을 나누었죠.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웠지만 이제는 사모아어도 꽤 잘하게 됐어요. 그래도 가끔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나 생각이 있을 때면 답답했죠. 그럴 때마다 한국이 그리웠어요. 제 고향 가족들과는 정기 보급선을 통해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처음 제가 섬에 남기로 했을 때 부모님은 충격을 받으셨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해 주셨죠. 특히 마나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기뻐하셨어요. 손녀의 사진을 보내드리고 우리의 생활을 상세히 편지로 전했죠. 부모님은 언젠가 꼭 우리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요. 가끔 마음 한구석이 아려울 때가 있었어요. 가족 행사, 명절, 부모님 생신. 그런 날이면 더 그리웠죠. 하지만 곧 마나의 웃음소리에 마음이 진정됐어요. 여기 이 작은 섬에도 제 가족이 있으니까요. 저는 마을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영어를 가르치는 작은 수업을 열었죠. 처음에는 저희 오두막 앞 야자수 아래에서 5명의 아이들과 시작했어요. 그들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에 흥미를 보였고 금세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익혔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들이 한국어로 인사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 문화의 일부가 이 작은 섬에 뿌리 내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어른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칼라우는 제 활동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죠. 그는 교육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칼라우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마을의 연례 축제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하자고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곧 설렘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두 문화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축제 준비는 분주했어요. 기억을 더듬어 한국 전통 춤을 아이들에게 가르쳤고 김치와 비슷한 발효 음식을 현지 재료로 만들어 보기도 했죠. 한복은 없었지만 레일라의 도움으로 비슷한 느낌의 의상을 만들었어요. 모두가 열정적으로 참여해줘서 감동이었죠. 축제날 마을 전체가 모였어요. 사모아 전통 의식이 먼저 진행되고 이어서 우리의 한국 문화 공연이 시작됐죠. 아이들이 배운 춤을 선보였고 제가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새로운 맛을 경험했고 대부분 맛있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제가 아리랑을 불렀어요. 노래를 마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렇게 두 문화가 하나가 될 수 있다니 놀라워요. 칼라우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어요.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과 사랑을 읽을 수 있었죠. 우리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사모아와 한국 두 문화가 조화롭게 섞인 우리만의 방식으로요. 마나가 2살이 되었을 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둘째 아이를 가진 거예요. 이번에는 첫째 때와 달리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이미 한 번 경험했고 마을 사람들의 지지도 있었으니까요. 칼라우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했죠. 그는 항상 대가족을 꿈꿔왔다고 해요. 이번엔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칼라우의 솔직한 바람이 귀여웠어요. 물론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지만요. 저도 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매를 키우는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따뜻해졌죠.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마을 발전을 위한 일에 참여했어요. 특히 교육에 관심이 많았죠. 칼라우와 함께 마을에 작은 학교를 세우는 계획을 세웠어요. 정식 건물은 아니었지만 지식을 나누는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힘을 모아 학교 건물을 지었어요. 나무와 야자수 잎으로 만든 단순한 구조였지만 우리에겐 큰 의미가 있었죠. 저는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영어를, 칼라우는 사모아, 전통과 역사를 가르쳤어요. 또한 탄우의 도움으로 작은 도서관도 만들었죠. 본토에서 오는 보급선을 통해 책을 구했고 점점 장서가 늘어났어요. 지식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넓혀줄 거예요. 칼라우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비록 작은 섬이지만 아이들이 세상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랐죠. 언젠가 그들이 원한다면 더 큰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랐어요. 임신 7개월째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기 보급선에 특별한 손님이 함께 온다는 거예요. 바로 제 부모님이었죠.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알고 보니 칼라우가 몇 달 전부터 비밀리에 계획하고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는 보급선 책임자와 연락해 부모님이 방문할 수 있도록 조율했던 거예요. 당신이 가족을 그리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직접 모시고 오고 싶었어요. 칼라우의 배려에 눈물이 났어요. 그는 항상 제 마음을 먼저 생각해 주었죠. 부모님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한 나날을 보냈어요. 오두막을 깨끗이 청소하고 특별한 음식도 준비했죠. 마나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부르는지 가르쳤어요. 그녀는 금세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따라 말했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아침 일찍부터 해변에서 보급선을 기다렸죠. 멀리서 배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새해가 흐른 지금 마침내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배가 해변에 닿고 부모님이 내리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엄마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고 아빠는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였죠. 저는 마나의 손을 잡고 달려갔어요. 부모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죠. 우리 딸, 정말 보고 싶었어. 엄마의 목소리에 담긴 그리움이 느껴졌어요. 아빠는 마나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들의 첫 만남은 어색할 수 있었지만 마나의 천진난만한 웃음이 모든 거리감을 녹여버렸죠. 할머니, 할아버지. 마나가 쾌활하게 외치자 부모님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어요. 아빠가 마나를 안아들고 빙글빙글 돌렸죠.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제 두 세계가 만난 거예요. 칼라우가 정중하게 부모님께 인사드렸어요. 처음에는 어색함이 있었지만 곧 따뜻한 대화가 오갔죠. 칼라우의 진심 어린 태도와 저를 향한 깊은 사랑이 부모님께도 전해진 것 같았어요. 특히 아빠는 칼라우와 마을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셨죠. 그의 리더십과 비전에 감명받으신 눈치였어요. 부모님은 2주간 머물기로 했어요. 그 시간 동안 마을 전체가 그들을 환대했죠. 특별한 환영 의식도 열렸고 마을 사람들은 정성스럽게 선물도 준비했어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낯설어 하셨지만 곧 이곳의 따뜻함과 진심에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마을을 구석구석 안내하며 우리의 생활을 보여드렸어요. 학교와 도서관,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들. 부모님은 제가 이곳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신 것 같았어요. 특히 엄마는 제 임신한 모습을 보며 자주 눈물 지으셨죠. 곧 태어날 두 번째 손주를 기대하시는 눈치였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 하지만 이제 알겠구나. 내가 여기서 행복한 이유를. 엄마의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부모님의 이해와 축복은 제게 큰 힘이 됐죠. 이제 완전한 화해를 이룬 것 같아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부모님이 떠나는 날 슬펐지만 이전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부모님도 1년에 한 번씩 방문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한 동생도 다음에는 함께 오기로 했대요. 보급선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렵지만 그만큼 풍요롭다는 걸 느꼈죠. 한국과 사모아, 현대와 전통, 모두 제 삶의 소중한 부분이었으니까요. 칼라우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만화는 우리 발치에서 모래성을 쌓고 있었죠. 그리고 제 뱃속에서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선택한 삶, 두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갔어요. 어느새 만화는 10살, 둘째 태호는 8살이 되었죠. 배 위에서 흔들리던 그날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제 머리카락에도 하얀 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죠. 아침 햇살이 오두막 창문을 통해 따스하게 스며들었어요. 만화는 이미 일어나 동생 태호와 함께 학교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만화는 저를 닮아 책임감이 강했고 태호는 칼라우처럼 모험심이 넘쳤어요. 둘 다 한국어와 사모아어,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했죠. 세 개의 언어가 섞인 그들의 대화는 마치 아름다운 노래 같았어요. 엄마, 오늘 할머니가 보내주신 책 가져갈게요. 만화가 한국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과학책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 아이는 항상 새로운 지식에 목말라 했죠. 특히 우주와 별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했어요. 언젠가 천문학자가 되고 싶다고 했죠. 태호는 바다와 물고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매일 아침 칼라우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죠. 마을은 제가 처음 왔을 때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5해 전 사모아 정부의 지원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였죠. 처음에는 작은 발전기가 들어왔어요. 덕분에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어서 통신 안테나가 세워졌고 인터넷이 연결됐어요. 세상과의 거리가 한순간에 좁아진 거예요. 도로도 개선됐어요. 예전에는 걸어서만 다닐 수 있었던 길이 넓어지고 단단해졌죠. 한 달에 2번 전기보트가 들어왔고 이제는 작은 의료센터도 생겼어요. 칼라우는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필요한 발전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졌죠.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마을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은 전통의 밤으로 정했죠. 현대적인 기기들을 모두 끄고 전통 방식대로 생활했어요. 아이들에게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전통 음식을 함께 만들었죠. 이런 노력 덕분에 아이들은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며 자라날 수 있었어요. 미선, 당신이 없었다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칼라우가 종종 이런 말을 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죠. 제가 이곳에 와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물질적으로는 부족할지 몰라도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으니까요. 우리 가족은 마을에서 일종의 롤모델이 되었어요. 두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다른 가정들도 우리를 보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곤 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칼라우는 마을의 전통과 발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갔죠. 마을 학교는 이제 제대로 된 건물이 되었어요. 정부 지원으로 교실도 여러 개 생겼고 한 달에 한 번씩 본토에서 선생님들이 방문하기도 했죠.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변 섬의 아이들까지 찾아오는 작은 교육 중심지가 되었어요. 도서관도 크게 확장됐죠. 부모님이 한국에서 보내주시는 책들, 그리고 여러 기관의 후원으로 다양한 장소를 갖추게 됐어요. 인터넷이 연결되면서 아이들의 세계관도 넓어졌어요. 특히 만화는 매일 새로운 지식을 흡수했죠. 하지만 때로는 걱정도 됐어요. 그들이 더 넓은 세상을 동경하게 되면 언젠가
이 작은 섬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죠. 엄마, 언젠가 저도 우주 비행사가 되어 달에 갈 수 있을까요? 마나의 질문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 아이의 꿈이 커질수록 이 작은 섬은 더 좁아질 테니까요. 하지만 꿈을 제한할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그 꿈을 키워주고 싶었죠. 물론이지. 내가 정말 원한다면 언젠가 할 수 있을 거야.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면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들이 더 넓은 세계로 나가 자신의 가능성을 펼치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론 우리의 가족과 이 마을의 전통을 잊지 않길 바랐죠. 칼라우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종종 밤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두 세계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들은 어디에서든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칼라우의 말에 위안을 얻었어요. 그는 항상 긍정적이었죠. 그의 지혜와 사랑 덕분에 지난 10년간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항상 뿌리의 중요성을 가르쳤어요. 한국과 사모아, 두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었죠. 마을 공동체와 가족의 소중함도 강조했고요. 그렇게 하면 그들이 어디에 있든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어느 날 마나가 학교에서 돌아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본토에서 온 선생님이 과학 경연대회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수도 아피아에서 열리는 큰 대회였죠. 마나는 참가하고 싶어 했어요. 가도 될까요, 엄마? 제가 만든 별자리 프로젝트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망설임 없이 허락했어요.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았으니까요. 칼라우도 적극 지지했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응원해 주었죠. 마나는 매일 밤 자신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남태평양의 별자리와 한국의 별자리를 비교하는 연구였죠. 두 문화를 연결하는 그녀만의 방식이었어요. 대회 날 칼라우와 함께 마나를 데리고 본토로 갔어요. 테오는 마타 할머니와 함께 섬에 남았죠. 아피아는 생각보다 훨씬 컸고 복잡했어요. 마나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자신감을 되찾았죠. 그녀의 프로젝트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특히 두 문화의 별자리 이야기를 연결한 부분이 독특하다고 평가받았죠. 놀랍게도 마나는 상을 받았어요. 사모아 전체 초등학생 중에서 2등이라는 큰 성과였죠. 마나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어요. 그 순간 가슴이 뿌듯함으로 가득 찼죠. 칼라우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상을 받은 후 교육부 관계자가 다가왔어요. 그는 마나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며 아피아의 특별과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안했죠. 1년 동안 수도에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딸에게 좋은 기회였지만 1년 동안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죠. 하지만 마나의 눈빛을 보니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그 아이는 정말 원하고 있었거든요. 참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방학 때마다 꼭 집에 와야 해. 그리고 매일 연락하자. 마나가 환하게 웃으며 저희를 껴안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 그들을 놓아주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섬으로 돌아왔을 때 마을 전체가 마나의 성공을 축하했어요. 그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테오도 누나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죠. 어쩌면 그도 언젠가 자신만의 꿈을 위해 섬을 떠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가족 모두가 모여 별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마을은 계속해서 변화했어요. 새로운 가정들이 생겨났고 오래된 전통은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되었죠. 우리 가족도 변화의 중심에 있었어요. 칼라우는 이제 마을뿐만 아니라 주변 섬들의 발전을 위한 위원회의 대표가 되었고 저는 교육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되었어요. 때로는 한국이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이제 이곳이 진정한 제 집이 되었어요. 부모님은 1년에 한 번씩 방문하셨고 동생도 가끔 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죠. 두 세계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일은 항상 설레었어요.
공동체 정신으로 뭉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죠. 칼라우는 종종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마을은 나무와 같아요. 뿌리는 전통에 깊이 내리고 가지는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뻗어나가죠. 그의 말처럼 우리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어요. 아이들은 그 사이에서 균형을 배우며 자라났고 마을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죠. 15번째 폭풍우가 지나간 어느 맑은 날 해변에 앉아 지난 시간을 돌아봤어요. 그날의 배침몰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 삶도 없었을 거예요. 때로는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가져다 준다는 걸 깨달았죠. 바다 너머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빛깔이 물 위에 반사되어 춤추는 것 같았죠. 옆에는 칼라우가 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해변에서 뛰놀고 있었어요. 마나는 잠시 본토에서 공부하러 갔지만 방학을 맞아 집에 돌아와 있었죠. 그녀는 이제 12살이 되었고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어요. 지난 10년이 어땠어요? 칼라우의 질문에 미소 지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행복했냐고? 힘들었냐고? 아니면 후회하냐고? 모든 것이 복합적이었죠. 완벽했어요. 모든 순간이요. 진심이었어요. 힘든 시간도 기쁜 시간도 모든 순간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했죠. 칼라우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온기는 제 마음 깊숙이 전해졌죠. 우리는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어요.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달려와 우리 옆에 앉았어요. 마나는 하늘의 별을 가리키며 새로 배운 별자리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테오는 오늘 잡은 특이한 물고기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죠. 그들의 목소리에는 꿈과 희망이 가득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순간, 그것이 가장 특별한 선물이었죠. 한국에서 온 저와 사모아의 추장,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이제는 하나의 가족이 되었어요. 문화와 국경을 초월한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변화가 있겠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뿌리는 깊고 단단하니까요. 사랑과 존중, 이해를 바탕으로 한 영원한 가족의 뿌리. 해가 완전히 저물고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어요. 마을에서는 저녁 식사를 알리는 북소리가 울렸죠. 우리 가족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요.